그 PT류는 이렇게 세 가지 챕터에 대해서 심사숙고, 숙고적 인지 엔진, 그리고 수다 떨기 해서 챕터 세 장에 대해서 이렇게 20장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와, 이걸로는 좀 부족해갖고 제가 다시 백을 했어요. 이따 부족하면 이걸 해버리면 그냥 시간은 되는데 앞에 부분 뭐 이건 별로 우리가 많이 했던 파트라서 앞에 부분 저희 이제 독서 쉐어링 할 때 이제 우리 친구들은 그게 프레젠테이션을 해서 저는 원래 프레젠테이션을 안 해요. 네, 이렇게 매핑으로 하는데 이번에 또 어, 다 PPT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나도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이제 시간 오늘 또 9시까지라는 줄 알고 아까 한 4시부터 쭉 책 보면서 이렇게 또 하나하나 문장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독서 시어링이라 문장을 갖고 해석을 하거든요. 예, 그렇게 해설했던 거 좀 친구들이 있으니까 같이 보여주면서 해야겠다. 해갖고 이게 문장이 작으니까 또 뇌각을 또 안 했을 것 같아서 이 앞부분이 챕터 45는 되게 많이 쉬운 파트라서 이걸 문장 중심으로 해석하다 보니까 짧은 페이지인데 다 해버리니까 그냥 오래 걸리다. 지금 한 4시간 했거든.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우리 되게 그 젊은 친구들한테 우리가 했던 거 보여주는 거니까 한번 해볼게요. 예, 그게 우리가, 그러니까 뭐, 한 주에 이렇게 발표하는 걸로, 어, 배분을 했지만, 시간구에는 우리 받지 않는 게 원칙이잖아. 네네, 네. 그러니까 뭐, 내가 맡아가지고 그걸 일주에 다 끝내든, 이주에 끝내든, 삼주에 끝내든 아무 상관없다. 네, 예, 그래서 준비한 거는 최대한 해줘요. 네, 얘기를. 알겠습니다. 네. 어, 아까 잠깐, 제가, 발표할 곳은 이제 챕터, 어, 그, 챕터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책에서는 이거죠. 책에서는 10장, 사고를 통한 생존과 번성이라고 하는 파트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저기 굉장히 나눠주셔갖고 얇은 파트를 하는 바람에 상세 분석을 할 수 있어서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첫 챕터 심사숙고란 뭔지 심사숙고란 원래 용어는 행동하기 전에 우리가 머릿속으로 여러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하고 각 선택지의 예상 결과를 평가해서 최선의 행동을 선택하는, 그러니까 선택지 예상 결과 평가. 그래서 행동 선택을 하는 인지 과정을 얘기하는데, 어, 이 진화적 의의는요, 어, 생존이 걸린 상황에서 위험한 시행착오를 줄이게 됐어요. 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상할 수 있는 선택지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겼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이제 어떤 시간이나 에너지를 또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됐죠. 실제 경험을 하지 않아도 시뮬레이션을 돌릴 수 있으니까 그 작동 메커니즘은 그 선택지를 생성하고 각 선택지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결과 예측 및 평가를 하면서 최적의 선택지를 선택해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필요시 오래된 어떤 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억제하면서 그래서 다른 학습 방식과의 어떤 차이점을 말한다면 이거는 특성이 다른 학습과는 이제 다른 학습이 이제 반사라는 게 있죠. 습관이라는 게 있고, 도구적 학습, 숙고.
여기 이 다른 학습 방식과의 이 숙고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속도에서는 반사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그 습관은 이제 이미 몸에 많이 경험되어 있으니까 빠르게 이루어지고, 도구적 학습은 중간 단계이고, 숙고는 그만큼 숙고하기 때문에 느립니다. 유연성은 어떠냐면 반사는 그 유연성이 없다라고 해요. 반사 바로 즉각하는 거니까 나와 있는 자동적인 형태니까 그 즉각 사실에 대해서 반응 자체가 오는 거죠. 습관도 역시 유연성이 없이 기존에 경험했던 게 나오겠고 도구적 학습은 약간 그 중간 단계고 숙고는 역시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성을 할 수 있으니까 유연성이 높다는 거죠.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는 다른 학습적 도구에 비해서 그래서 창의적, 새로운 학습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다. 그리고 그 의식적 노력이라고 했을 때 의식을 갖고 노력할 때 다른 학습 방식의 차이는 대부분 불필요하고 약간만 있는데 이거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숙고가 영장류의 특별한 능력이 됐던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종합 비교표를 만들어 봤는데 그랬을 때 이 숙고는 상황 특성이 생명에 위급할 때 최적 전략이 반사인데 생명에 위급하면 그 이유가 이제 가장 빠르니까죠. 반복적 일상에서는 어떤 습관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익숙한 문제 같은 경우는 도구적 학습이 검증된 방법이니까 이것도 도, 도구적 학습이 유용하겠고, 새롭고 복잡한 문제에서 바로 숙고라는 창의적 해결 방법에 대한 이 숙고가 필요한 거죠. 빠른 판단 필요에서는 이제 반사와 습관이 이제 속도 우선시하는 반사와 습관이 있고, 중요한 인생 결정을 할 때는 역시 숙고가 장기 예측, 미래에 대해서 결과 고려를 할 수 있는 거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는 습관이라는 것이 안정적 수행을 할 수 있고 학습 초기 단계에서는 도구적 학습이 경험적 축적으로 인해서 필요하고 학습 후기에서는 자동화된 습관이 창의성이 필요한 것은 숙고. 그래서 숙고가 바로 여기 보면은 창의성 필요, 중요한 인생 결정, 새롭고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숙고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숙고에서 사용되는 핵심 도구가 내적 표상과 심적 모델, 공간 지도, 미래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책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숙고가 인간의 어떤 특별함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그 영장류의 발달 과정으로 나왔는데 이것이 영장류에서 가장 발달하고 그 언어 습득으로 해서 숙고 자체가 질적 도약을 했고 복잡한 계획이나 추상적 사고 이해가 가능해지면서 문화 지적 축적 및 추상적 어, 축적 및 전달이 이루어졌다. 합니다. 지금 두 가지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숙고에 대한 걸 했습니다. 그럼 이제 자세히 가서 이제 우리 책에서 이런 숙고에 대해서 핵심 문장이 300페이지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어, 내적 표상을 도구적 학습과 함께 사용하는 능력을 얻은 이후 동물의 행동 툴킷에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첫 문장에 이렇게 나오죠. 그 내적 표상이라는 건 뭐냐면 그 외부 세계를 머릿속에 그림이나 개념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어, 내적 표상이 도구적 학습 행동의 결과로부터 그 학습 능력과 이제 결합되면서 동물이 이제 단순히 반사적 반응을 하는 것이었다면 이것을 넘어서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이 현재 행동을 조절할 수 있게 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동물에게 놀라운 재능이 하나 생겼는데 바로 과거에 시행한 시행착오의 학습 중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던 것, 기억을 바탕으로 현재의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동물에게 이 놀라운 재능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그 회고적 학습의 그 개념에 대한 얘기죠.
과거에 시행한 시행착오 학습 중 그 결과가 성공적이었던 것을 바탕으로 현재 반응에 유효한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이 과거의 성공 경험을 기억하고 유사한 상황에서 그 기억을 불러와서 행동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인데 이거는 단순한 조건 반사보다 훨씬 고차원적인 단순한 조건 반사 인지 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그 실생활에서 보면 이제 아이가 처음 그 자전거를 배울 때 여러 번 넘어지지만 결국 균형을 잡는 방법을 발견하죠. 그리고 이제 몇 년 후에 다시 자전거를 타면 그 성공적인 기억을 바탕으로 금방 다시 탈 수, 이게 몸이 기억한다고 하는 것들, 그런 걸 예시합니다. 그래서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이라면 성공 확률이 검증되지 않는 방법을 무작위로 시행해 보는 것은 뭐한 번밖에 없는 생명인데 그거를 우리가 경험해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특히 그 생존 관계에서 이 실패 확률이 높은데 때는 그것 때문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바로 이때 바로 숙고가 진화적으로 필요했던 이유가 되는 거죠. 바로 생명이 걸린 상황에서 무작위로 행동을 시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거잖아요. 한 번의 실수가 이제 죽음이 될 수 있으니까 이걸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하는 능력이 그 생존의 결정적 이점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산악에서도 그, 어, 실생활에서 산악 등반 중에 산악 등반로 절벽 앞에서 어느 경로로 가야 결정해야 될 때, 무작위로 시도하다 그건 추락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숙련된 등반가는 머릿속으로 각 경로를 시뮬레이션하고 손잡이 위치, 체중 부상, 낙하율 이런 것들을 모두 계산해서 안전한 산악 경로를 선택해서 어, 그 실제로 암벽 등반 같은 것도 우리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런 그 취미 생활이잖아요. 얼마 전에 제 선배를 엊그저께 만났는데, 저보다 5년이나 나이가 많은데, 어,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저는 그거 다 집에 좀 끊었는데, 피부가 나보다 더 멀쩡하게 쌩쌩하고, 할 짓을 다 하는데 더 건강한 거야. 너무 억울한 거 아니야? 요즘 다 저기 하는데. 그러면서 담배 피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뭐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냐고 했더니, 어, 그 암벽 등반을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한다고, 동호회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결정적인 거 여기서 나면 이제 나는 거의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이제 건강에 저기 하겠지만, 근데 그 두 가지 아주 결정적인 그 건강 조건을 갖고 있었던 걸로 내가, 이게 좀, 네, 느껴졌어요. 그게, 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단순하게 해소하는 능력하고 그리고 육체적으로는 암벽 등반 자체가 온몸을 쓰면서 그 생존 전체의 어떤 그 위험 요소를 자각하면서 머리와 몸 전체를 쓰는 그 운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하면서 또 자연과 이렇게 하면서 그게 굉장히 효과적으로 작용했겠고 물론 그것도 이제 산이잖아요. 예? 그리고 절벽이고 내가 이제 산이 얼마나 좋은지 아는데 저도 암벽 등반은 못 해봤는데 아 그걸 생각하니까 굉장히 유리한 운동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뇌과학적이나 건강학적으로도 뭐 그런 생각하는데 이거 할 때 선배가 이제 좀 생각났어요. 산악등반 얘기하는데 여기에 그냥 운동하는 게 아니고 숙고하고 있구나. 근육도 쓰고 유산소 운동도 하고 이건 보통 운동 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반사나 습관적 운동인데 이게 남벽 등반은 숙고를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뇌까지 건강해지면서 그렇게 건강해졌구나.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뭐 얘기 하면서 해요. 중간에. 아니, 준비를 너무 완벽하게 해가지고 예. 끼어들어갈 틈이 없네. 그래요? 껴드려야지 내가 좀 쉬는데. 예시까지 다 하니까. 예. 저기 우리 경남 씨하고 저기 그 네. 수씨 좀 보여주려고 그랬던 건데. 어, 아,
이게, 아, 저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박 이사님 이제 발표하고 할 때, 우리 교수님들, 이게, 그, 책의 어떤 문장을 갖고, 우리가 독서 쉐어링이니까, 이제 어려운 책 하게 되면 문장을 갖고 얘기해야지, 그 책이 그 밀도 있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해석하는 게, 그 책을 그 가져가기 가장 좋거든. 그 책 어, 하나를 우리가 맞췄을 때, 거기서 핵심 문장이라고 하는 걸 몇 개만 가져가도 그 책이 나한테 온 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책에 있는 본문을 갖고 해설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어려운 책들은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정말 외교 같은 거 하는데 제가 아직도 우리가 못 아직도 못 본 책이 있거든요. 계속 옆에다 두고서 지금 5년, 6년째인가? 아직도 못 본 책이 7년째, 7년째. 7년째, 7년째. 네. 예, 근데 이제 도전할 만해요. 이렇게 해설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조합이 이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문장으로 해석하는 게 마치 그 단어를 알아가는 그래서 이제 개요적으로 알면은 이렇게 이해는 하는데 나중에 책을 읽을 때 힘이 이제 문장 해석한 만큼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음, 내가 좋아하는 문장 하나만이라도 이렇게 아니 내가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하는 거 어렵다고 생각하는 문장을 지금 GPT나 이런 게 해석을 정말 잘해주잖아요. 그래 넣어서 자세히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찾아보고 그래서 예전보다 이게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진 거예요. 이게 자기주도 학습하기가. 그래서 어, 혼자 아무리 어려운 책도 우리 모임에서 이제 해설하면 할 수 있게끔 된 거죠. 그래서 문장 갖고 해설하는 걸 지금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작은 페이지지만 이제 저 지금 전문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젊은 친구들 왔는데 실제 이르는 길 한번 도전해 볼까 같이? 아유, 괜찮겠습니다. 지나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엄청난 선물이네요. 예. 엄청난 선물이네, 진짜. 그 독서 근육이 엄청 강화되지. 엄청 강화되죠. 그거 독파하고 나면은 이제 세상에 나와 있는 책은 어떤 거라도 다 덤벼라 하는 자신감이 생길 테니까. 맞아요, 맞아요. 어떤 거라도 덤벼라. 교수님이 그 책 선정하시고 우리가 책 공부하는 그 지표가 남들이 하지 않는 거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책을 우리가 골라서 하자는 거에 정말 적극적 동의가 되게끔 오히려 적극적 동의가 되게끔 음. 해주는 일반 사람들은 잘 안 읽는 책을 주로 우리가 그 예, 선택하거든. 이 일반 책도 사람들이 이거 인기 없는 책이야, 이거. 네, 그 실체에 이르는 게 지금 목차하고 페이지 수를 봤는데 근육 음. 다 찢어질 것 같은데요? 그거 한 2000페이지 돼. 네. 와우. 우리 아직 7년째 읽는데 아직도 못 읽었어요. 그래서 결국 포유류가 지나는 동안 어느 시점에 바로 그 숙고 때문에 우리 포유류의 생존은 그 생존 능력 때문에 내적 숙고 능력이 이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적 숙고는 진화의 산물이라는 거죠. 특정 음, 시점에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고 포유류의 뇌가 복잡해지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복잡해지면서 점진적으로 발달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는 생존과 번식에 엄청난 이점을 제공했기 때문에 자연 선택적 강화 작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은 부분적으로 그 이 장은 부분적으로 어, 네, 너 세니얼 도어와 뭐 공동 저술한 논문이라고 해서 그 생존 위협이라 해서 신경회로와 방어적 행동의 새로운 분류 체계를 가지는 계산적 겨냥. 그래서 실제 생존 위협에 의해서 신경회로가 방어적 행동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분류적 체계를 가졌다는 걸 계산하면서 한 논문을 바탕으로 이 장이 만들어졌다는 그 밑에 그 주석에 있죠. 어떻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여기 그, 내, 그 이게 저기 내추럴 그 진가? 그게 뭐 한국에서도 뭐 발행하는 건데 이게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어, 번역본에 의문
보이니까 일단 찾아서 우리 톡방에 이렇게 놓을게요. 이 내용이 뭐냐라는 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이거 공부하는 거 아니까 어, 여기 논문 개요는 어, 이 논문은 생존 위협에 대한 방어적 행동을 새롭게 분류하고 그 신경과학적 계산적 기명을 제시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 숙고와 관련돼 있는데 위협의 근접성에 따른 3단계 분류로 잠재적 위협과 위협을 감지하는 거, 그래서 직접적 공격하는 이 3단계 분류를 해서 각 단계별 신경회로가 이러한데 그걸 계산 신경과학적 접근을 해서 강화학습과 배제한 추론을 통한 위협 평가를 해서 모델 기반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논문의 배경에는 어떤 문제의식에서 했었냐면 이게 중요한데 전통적 관점의 한계는 기존의 생존 위협에 대한 반응을 단순히 공포 반응을 하고 이게 통칭했었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였냐면 단위 시스템의 가정의 오류였어요. 모든 방어의 행동이 하나의 공포 시스템에 나온다는 것은 그냥 가정일 뿐이지 실제로는 위협의 종류가 근접성에 따라 여러 다른 신경회로가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의 다양성을 무시한 거죠. 그 행동의 다양성이 얼어붙기, 도망, 싸움, 위협평가 이 모든 걸 공포 이렇게 뭉뚱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다 다른 거다. 그래서 사실 이건 공포라고 하기보다는 다 다른 건데 계산적 원리를 간과한 건데 각 행동이 왜 그 순간이 선택되는지 내가 어떤 계산을 통해 최적의 방어 전략을 선택하는지의 설명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실험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분류체계의 핵심 개념을 위협에 의한 근접성에 따른 분류를 해갖고 공간 근접성에 따른 세 단계 분류를 해서 잠재적 위협이 상황이 발생됐을 때 위협이 존재할 가능성만 있느냐, 직접적 위협은 아직 감지가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방길을 걷는 거란 말이야. 이럴 때 행동 특성은 불안이냐, 경계냐, 위험 평가냐, 회피 행동이냐, 이렇게 행동 특성도 분류하고 그 계산적 과정이 환경에 대한 스캔, 위험 확률에 대한 계산, 뭐 비용 편입 뭐 이런 식으로 그 계산적 그 과정을 거쳐서 이 길로 가는 것이 안전한가? 이 단계가 바로 숙고가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숙고와 연계성을 갖고서 연구한 논문이래요. 그래서 즉각적 위협이 없으므로 시간적 여유가 있고 따라서 다양한 선택지, 숙고가 그거잖아요. 예측하고 판단해서 선택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길이 위험한가에 대한 야간 휴가에 대해서 상황은 밤 11시까지 10까지 두 가지 길인데 뭐 A길이 가깝지만 어둡고 인적이 드물어. 뭐 B길은 멀지만 밝고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뇌는 어떻게 계산하냐? 선택 시에 뭐 10분이 시간 전략 되지만 유효 확률 5%고 B길 선택 시대에 10분이 손해 보지만 유효에 0.5%다. 그러니까 뇌의 과학적 메커니즘이 여기에 이제 그 아까 비너스인가? 그의 역할이 작용해서 편도체와는 달리 지속적인 확산적인 어떤 불안 생성이나 위험할 수 있다는 일반적 경계 상태, 뭐 이런 역할을 하는 뇌 메커니즘이 실제로 작용을 해서 전전도 배웠던 피질이 실제로 위험 확률 계산을 하고 이거에 따라서 최종 의사 결정을 해서 위험 회피형과 시간 중시형에 대해서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게 이 논문의 어떤 개요예요. 그래서 그 논문이 어, 그 숙고에 대해서 그 쓰게 됐던 어떤 그, 그 바탕이 됐다 그런 겁니다. 음, 소장님, 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숙고가 이제 심적 숙고, 이 숙고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그럼 논리적 사고라고 하잖아요. 좀 논 전에 네, 조금 전에 그 논문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논리적 사고에 의해서 이제 어떤 공포에 대해서 이렇게 사고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면 논리적 사고랑 내적 숙고랑 조금 많이 다른 건가요? 같은 개념인가요, 여기서요? 논리적 사고라고 얘기하는 것과 숙고는 음, 단어 자체에 대한 그 해석의 그러니까 그 의미가 갖고 있는
포괄성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교수님 좀 보충 설명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논리적 사고는 그냥 말 그대로 논리가 있는 우리 그 사고 그 어떤 단계가 있는 생각 단계라면 숙고는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숙고의 그 작동 메커니즘을 방금 할 건데 그냥 단순히 숙고라고 하는 거는 그냥 논리적 사고하고는 같지 않아요. 예. 논리적 사고는 예를 들면 뭐 뭔가를 그 계획할 때 논리적으로 한다는 어떤 단계적인 어떤 생각 자체까지라고 한다면 숙고는 예측하고 그거에 대한 그 계획을 하고 실제로 그거에 대해서 실행하고 아니,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까지 있어요. 논리적 사고 안에서 그게 논리 상계는 그거의 어떤 표면적인 알고리즘까지 단계까지만 얘기한다. 뭐 보여지지 않을까요? 교수님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만 얘기하면 숙고하는 것이 논리적일 수가 있지. 예, 숙고하는 거지. 숙고하는 것이 논리적일 수가 있고 논리적인 사고가 아, 반드시 숙고라고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습관적으로 논리적 사고로 살 수가 있거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숙고와 논리적 사고의 어떤 포함 관계? 그 논리적 음. 사고는 숙고이다. 충분 조건인가?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는 숙고라고 할 수도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가 다 숙고라고 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면 다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지. 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숙고면 논리적일 수도 있고 비논리적일 수도 있고 음, 숙고를 하더라도 반드시 숙고를 한다고 이게 논리적이라고 보장은 없어요. 예, 예. 어쨌든 같은 게 아니, 건 아니고 그 논리적 사고 안에 숙고가 다 있지는 않죠. 예. 음.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저자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기존에는 그 편도체가 이 저기 두려움을 그러니까 감지하는 우리 그 변연계에 있는 뇌의 기관이란 말이에요. 편도체가 제거를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져 사람이. 근데 이제 이전 모델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두려우면 뭐 심장 수가 박동수가 올라가고 그 근육이 긴장되고 하면서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무섭게 몸이 이제 그 도망갈 준비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공포를 편도체가 감지했을 때 그때 나오는 반응이라는 거는 공포에 대한 반응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다고. 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숙고를 굳이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이유는 숙고는 편도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신피질에서 일어나는 거거든. 네, 맞아요. 그 네. 신피질은 이성적 사고를 하는 그 되고 거기서 뭐 계획을 세우고 어떤 뭐 전략을 세우고 미래를 예측하고 판단하고 이러는 게 이제 그 신피질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그런 거가 공포 반응에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가 이전의 이론이었어. 기존의 음, 뇌과학은 다 그런 식으로 전개를 했다고. 음, 변연계의 편도체가 공포적인 분위기가 부닥치면, 그러니까 뭐 그 갑자기 뱀이 등장 앞에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그 공동묘지를 빗속에 걸어간다든지, 뭐 어두운 밤에 혼자 골목을 간다든지, 이게 다 공포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는 충분한 자극제가 되잖아. 그때 반응은 공포에 대한 반응, 그 감정적인 공포에 대한 반응으로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숙고를 하면서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게 기존 이론이었다고. 숙고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다. 이게 이제 신피질에서 이런 숙고를 할 수가 있는 능력이 있는데, 신피질은 이 사람들 이제 이 책의 저자와 이제 이 논문을 쓴 사람들의 참고 문헌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것은 이 공포에 대한 반응에 신피질이 계속 같이 활동을 하는 거지 변연계에서 일어나는 자동 반응은 아니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박상호 박사의 질문에는 그래서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비주의라는 거는 논리적 사고를 할 때 이성이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이성이라는 게 말 자체가 한자로 쓰면은 그 이의 이자가 논리할 때 이자거든. 그 왕변에 왕자변에 이렇게 그 리자 쓴 거. 그게 이성이라는 말인데 논리 대 리도 노는 말하는 거고 리는 아 저기 이성의 이라고 이게 원칙 원리 이런 이자라고 이치 뭐 이런 거 따질 때 다 같은 한자가 쓰거든. 그러면 이성의 뇌에서는 논리적으로 사고한다. 이게 당연한 거야. 그게 같은 이자를 한자에서 쓴다고. 근데 그래서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거는 다 그러면 숙고한다고 볼 수 있느냐?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그 우리가 이성으로 계속 논리적인 사고를 오래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과학적 어떤 수식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푼다고 생각해 봐요. 그 입시생들이 그거 잘하는데 수십 번 문제를 풀면은 계속 논리적으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때는 이성이 엄청 작동을 해. 근데 이게 습관화가 되면은 문제를 보면 그냥 자동으로 풀어. 우리나라 입시 문제가 그게 그 제일 문제인 거예요. 수학을 공식으로 외워가지고 그 논리적 단계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버린다고. 이게 습관적으로 푸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장을 수도 없이 풀어가지고 시험 볼 때, 수능 시험 볼 때는 그냥 자동으로 문제 푸는 수준이에요. 그 훈련이 그거는, 안 돼 있는 데는 문제를 예, 못 푸는 거야. 그거는 이제 습관이 돼버리는 거죠. 그지 습관이야. 그러니까 습관이라. 논리적인 거지만 습관이거진 거지. 예, 그걸 숙고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 예, 예. 그렇죠. 그래서 논리적 사고는 습관이랑 이퀄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 음, 예. 근데 숙고를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논리적으로 사고하면서 저기 뭐야 숙고를 하지는 않아요. 않을 수도 있어요. 음, 고민하고 막 그 옛날의 생각을 떠올리면서 이게 좋을까 저걸 좋을까 막 고민할 때 비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 논리 훈련이 안 돼 있으면. 그렇죠. 예. 그래서 숙고와 논리는 일대일로 맞대응하지 않는다. 예.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 숙고할 네. 수도 있어. 아, 그리고, 우리처럼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거의 모든 숙고에 논리적으로 해요. 그게 책을 많이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의 차이야. 근데 논리적으로도 하는데, 음, 또 어떤 측면에서 이제 지난번처럼 우리가 들레즈나 이런, 다른 정보 값이 들어서, 어, 예를 들면은 어떤 논리 체계에서 새롭게 창의적 사고를 한다는 측면이 그 논리적 어떤 틀을 벗어나려고 해서 점프하려고 하는 것, 그러면 그건 또 논리적인 게 아니잖아요. 비논리를 오히려 추구해서 창의적 생각을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는 어, 논리의 체계를 갖고 논리를 이탈해 버리는,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논리적 사고를 넘어선 거죠. 그것도 숙고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숙고를 할 때 그 전체 과정이 다 논리적일 수는 없어요. 음, 그렇죠. 근데 일단은 프레임워크라는 걸 가지고 큰 틀 안에서 논리적으로 사람이 생각한다고. 그 음, 논리적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근데 그 과정에서 전체가 다 논리인 게 아니라 일부 이탈을 해. 음, 그 기존에 배웠던 그 절차대로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일부 단계에서는 그 탈영토화, 네, 탈코드화 이런 작업을 한다고. 네, 그때 이제 창의성이 발현되는 거고 그게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지. 음,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전체 논리 구조 속의 일부일 뿐이지 그게 전체를 지배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되게 막 뒤죽박죽이 되겠지. 그런 비논리적인 것들로만 만약에 숙고를 한다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창의성을 발현할 때나 새로운 혁신, 시도를 할 때 그게 프레임워크가 없는 사람은 뒤죽박죽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막 그 창의적인 사고를 한다고 계속 탈주만 하는 사람은 개판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프레임워크가 딱 갖춰진 사람은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논리적인 거를 따라가면서도 일부 그 이렇게 탈주나 탈코드, 탈영토화를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거가 거기에 일부가 포함이 된다고. 근데 음, 그 전체 틀은 역시 프레임워크가 하나 있는 거지. 그래서 음, 프레임워크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음, 그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프레임워크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일부 이탈을 하고 탈영토화, 탈주화 이런 것들을 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더라도 그게 전체 프레임워크에는 변함이 없어. 음, 그래서 그 창의성이 발휘돼 가지고 결국은 좋은 결과로 결말을 맞을 확률이 되게 높아지지. 물론 거기서도 실수할 음, 수도 있어요. 음, 그렇지만 그 실수가 비논리적이거나 프레임워크가 없는 상태에서 그런 탈주와 시도를 했던 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패 확률보다는 훨씬 낮죠. 그렇죠. 예, 그 탄력투하를 한 곳에서 또 그 프레임워크에 있는 사람만이 또 다른 체계를 갖춰서 그렇지. 탈영토화가 될 때까지의 체계를 또 구축할 수 있는 거니까. 예. 네, 그러면서 자기만의 프레임워크를 그때 찾는 거야.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새로운 논문도 쓰고 새로운 제품도 만들고 뭐 새로운 그 시도를 해가지고 성공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박사님, 어떻게 대답이 되셨나요? 네, 조금 대답은 됐는데요. 이제 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저 단어에 제가 얽매이는가 몰라도 심사숙고. 어, 저 교수님 말씀에는 숙고가 논리적 사고에 어떤 논리적 사고가 꼭 이제 숙고가 되지 않는다 하는 건 이제 동감을 하는데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제 숙고하고 그러면 생각하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네. 심사숙고한다고 얘기하고 그냥 생각한다라고 사고한다. 그런 이제 개념은 그냥 생각하는 건 뭐 누구나 뭐 옛날 기억을 되돌려서 생각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하는 건 제가 이해하는 건요. 논리적 사고는 이제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나 그런 걸 따진다든지 뭐 이제 수학적으로 어떤 수학의 푸는 절차라든지 따지는 거고 근데 음, 심사적 숙고, 이제 숙고, 단순한 숙고가 아니라 여기는 목표 지향적 숙고라고 또 해놨는데, 심사적 숙고는 이제 자기가 개인이 이제 뭐 어떠한 이제 뭐 내가 어떤 걸 이제 판단할 때 이제 심사숙고한다고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게 논리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제가 판단을 했을 때 그럴 음. 때 이렇게 심사숙고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은 네, 그 어떤 문제에 부닥쳤을 때 그거에 대한 답을 찾느라고 네, 심사숙고하는 사람이 있고 네.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MBTI에 나타나 그게. 음. 근데 이렇게 심지가 굳은 사람들은 심사숙고하죠, 대부분. 특히 어려운 고 복잡한 문제일수록 그렇게 빨리빨리 답을 안 낸다고. 그래서 오랫동안 고민한 다음에 이것저것 다 재보고 뭐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도 해본 다음에 최종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 신중하게 우리가 그 판단을 한다 그러잖아. 그런 사람을 네. 심사숙고해서 판단하는 사람들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처음에는 땡땡 그냥 바로바로 응답이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그 심사숙고 하는데 그게 반드시 논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그러면 판단하는 사람은 그러면 그게 그 심사숙고한다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 습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 답은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한다, 생각한다, 숙고한다. 이게 이제 단어들, 우리 일상생활에서 용도는 일반적으로는 생각한다는 머리에 들어가서 뭐가 답이 나오는 건 다 생각한다고 그래요. 되게 포괄적으로 생각해요. 포괄적으로 사람들이 생각이란 단어를 일상에서는 써요. 하여튼 그 근데
엄격하게 뇌과학이나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생각은 이성의 영역이에요. 음, 왜냐면 각이 붙잖아. 그러면 그 감성 단계에서는 감각이야, 감각. 그러니까 감각 기관은 명사지만 감각하다라고 하면 센스인데 영어로 그거는 동사예요. 뭐를 외부 세계에서 우리 뇌로 받아들이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그걸 감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그거가 뭔지를 범주화하는 단계가 있어요. 범주화한다는 게 이제 클래시파이 이렇게 나누는 거지. 이게 높으냐 낮으냐 뭐 맛있냐 맛없냐 그 위험하냐 안전하냐 이런 거를 판단하는 이게 이제 범주화하는 거거든. 뭐 그 범주화할 때 클래시파이 이렇게 구분하고 할 때 그거를 지각한다 그래요. 지각한다. 영어로는 그게 언더스탠딩이야. 이해하는 거예요. 지각한다는 얘기는 이해한다는 게 뭔지 알아차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미 그러면 지각을 한 상태에서는 개념이 생겨 머릿속에. 그 정보도 발생을 하고 그 조금 더 발전하면 그 지식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머릿속에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그 지각 때문에 생겨. 감각에서는 데이터베이스가 안 생겨요. 지각 다음에 생기는 게 데이터베이스야. 우리 머릿속에 지식이라나 정보라든가 뭐 개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지각이 일어나서 생긴 것들이야.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사실 근데 그것들이 어디에 다 있냐면 기억에 다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정보도 기억에 있고 데이터, 자료도 기억에 있고 개념도 기억에 다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기억에 있는 것들을 조합을 해서 새로운 거를 추론하거나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거나 이러는 거를 생각한다고 하는 게 사실은. 그래서 한자로 날생자를 쓰는 게 새롭게 뭐를 만들어낸다는 의미거든, 그게. 그래서 그 이제 협의로 그래서 생각은 이성의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라서 그 심리학에서나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우리 일상에서는 그냥 뭐야 즉각 반응하는 것도 그런데 사실 그런 말은 쓰지. 야, 생각 좀 하고 해라. 이런 말 하잖아. 그게 숙고를 하라는 얘기지, 그때는. 그래서 생각은 그 집합의 이렇게 범위를 따진다면 제일 포괄적이고 생각이. 그 다음에 이제 사고한다 할 때는, 어, 대개는 이성의 영역에서 하는 걸 사고라고 그래요. 예. 우리 일상에서 쓰는 말이. 그리고 그 속에 심사숙고가 있는 거지. 왜냐하면 심사숙고 안 하고도 사고할 수 있으니까. 그 집합 관계로 따지면 다 부분 집합들이에요. 그 생각의 일부분들이라는 거죠. 그럼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요. 예. 지금 이제 이성적으로 이제 얘기하고 생각하고 이제 한다고 이제 그쪽을 얘기하셨는데 감정이 개입되는 거는 심사숙고에서 이제 감정이 개입되는 건지 물론 생각에도 감정이 개입될 수 있지만은 사고나 논리적 사고나 어떤 그 근거는 이제 논리적이고 그 이성적이라고 하면은 심사숙고에 거기에는 논리적 이제 이성적인 거랑 감정적인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 관계를 그게 볼 수 있나요? 그 좋은 질문인데 이전에는 거기에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 생각하는 거였어. 근데 숙고나 지금 이런데 지금 예, 예제가 이거잖아. 그 예, 공포. 공포는 예, 감정이거든. 예, 두려움, 음, 무서움, 이거 감정이에요. 예, 그 감정에 그에 대한 반응이 심사숙고해서 한다는 거 아니야. 음, 그게 다른 거야, 이 책이. 옛날에는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사고하고 할 때는 감정을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도 얘기하잖아. 예.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생각해야 그래서 판단을 해야지 감정이 개입되면 안 된다. 이게 기존의 그 뇌과학에서의 논리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거 없다. 결국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고 판단하는 거에도 감정이 적극적 개입한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주장이에요. 이 책이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이건 맞는 것 같아, 나는. 이 말이.
그동안에 뇌과학 공부할 때는 나도 그런 걸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그랬다고. 감정은 일종의 그 화학적 반응이고 잠재,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의식하고 상관없이 우리 뇌에서 자동으로 반응하는 기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걸 이제 임민수 박사가 그 지적을 한 거야. 음, 교수님, 이거 어? 아니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해줘서 이 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말이 난 훨씬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것도 이제 심사숙고가 그 중에 들어가는 건데 그것도 감정이 거기에 소재가 되고 그게 원인이 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은 달라질 수가 있다. 이게 나는 더 설득력이 있어 보여요. 지금까지는 이야기로. 네,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 감정이 개입되는 게 과연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냐? 그리고 심사숙고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사람은 할 수 있다라고는 거예요. 계속하세요. 음. 뭘 그렇게 많이 했어, 준비를. 그러면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한번 간단한 건데요. 예, 지금 우리 예전 같은 사고면은 생각이면은 이성 따로 감정 따로 이렇게 해서 분리했잖아요. 그러면 음, 지금 그렇게 같이 생각한다는 거는 뭐 또 다른 생각의 방법이지만은 이제 조금 이게 분리가 너무 모호하니까 예. 애매하니까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분류나 그런 것들이 더 복잡해진다고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 않는가요? 애매한 부분이 하나 더 생긴 거 아니에요? 아닌가요? 그 오히려 나는 재료가 많아졌다. 아, 그 칸트의 종합 판단을 내리는 마지막 그 이성의 단계에서 그 재료가 감정이라는 게 하나 더 추가돼 가지고 오히려 풍부해졌다 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어, 그게 섞여 그러니까, 가지고 복잡해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그 정신적 활동, 인지 활동의 결과가 오히려 소재가 다양해져서 음, 어, 그 복잡해지긴 했지. 그래가지고 음. 복잡해지긴 했지만 퀄리티는 더 올라갈 거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영역이 더 넓어졌다. 그렇지. 예, 표현 영역이 표현할 수 있는 심상, 멘탈 음, 이미지가 더 다양해졌다. 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종합의 그 소재가 많아진 거죠. 종합하는 소재가. 그리고 그러니까 옛날엔 보면은 뇌과학의 그 저 그림을 보면 연합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연합 영역. 그게 연합 영역이 뭐냐면 감각기관하고 걔들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시각 이게 눈에서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게 이 뇌 뒤로 가요. 이 뒤통수 있는데 거기가 시각 영역이야. 그리고 이 측두엽 여기 옆에 귀 있는 데는 청각 영역이 여기서 있어요. 그리고 후각 영역은 뇌의 맨 앞부분에 있어요. 그, 그,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거 아직 뇌과학자에서 내가 뇌과학 읽은 책에서는 그걸 해결을 못해요. 왜 후각이 그렇게 뇌의 앞부분에 있을까? 그리고 이제 미각, 뭐 미각은 사실은 이게 체감각하고 거의 같아요. 이 피부에서 오는 감각하고 이게 저기 뭐야 후각 이거 저기 뭐지 미각 이게 거의 비슷한 건데 어쨌든 그걸 우리가 구분해서 얘기하잖아. 미각하고 저기 이 감각을 이것들이 그 체감각 이런 것들이 그 연합 영역으로 다 이렇게 직결이 돼 있어. 그래서 연합 영역에서 모든 감각이 그 3차원을 구성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입체로 세상을 보는 게 연합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시각은 3차원으로 못 봐요. 2차원으로밖에 못 봐요. 근데 이게 청각과 이 저 후각, 미각, 촉각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그때 드디어 3차원이 형성이 돼. 그 다음에 그게 변형계로 넘어가요. 변형계에서 감정을 일으킨다고. 그러면 이제 뭐 무서운 걸 보면은 두려움이 생기고 좋은 걸 보면은 막 그 사랑스러움이 느껴지고 이쁜 사람 보면 미적인 거 이런 걸 보면 그 그래서 그때 나 화학적으로 분비되는 게 화학 물질 그러니까 뭐 코티졸 무슨 뭐 그 세로토닌 뭐 아드레날린 막 이런 것들이 화학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그걸 우리가 부르는 게 감정이라고 그랬다고. 슬프다, 기쁘다, 행복하다, 뭐, 어? 그 무섭다, 뭐 두렵다 이런 것들이 전부 그 변형계에서 나오는 화학적 반응을 가지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서 몸이 이제 근육이 수축되거나 심장이 빨리 뛰거나 막 그 두려워가지고 뭐 몸이 이게 부들부들 떨린다든가 막 이런 그 그리고 이제 얼굴 표정이 바뀌지 좋은 거 보면 막 웃음이 나오고 행복한 표정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다 변형계의 화학적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행동 반응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는 나도 그렇게까지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만 이해를 했고 뇌과학에서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순간에도 그 바깥에 일어나는 그 저 뭐야 피부의 반응, 이게 근육의 반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신피질에서 다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변형계랑. 그래서 신피질에서는 심사숙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거를 즉각 반응을 안 하고 지연된 반응을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과거의 경험, 기억들 이런 게 이제 일어나는 거는 다 신피질에 있는 것들이거든.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 있는 기억을 되살려서 아, 이게 유리한 반응인가, 유리한 판단인가 이런 거를 고려한 다음에 웃든지 아니면 주먹이 나가든지 이러면서 감정 반응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그게 더 합리적이란 생각이 드는 거지, 나는. 그 이전의 설명보다. 그래서 내가 에 바깥에서 대해서도 그렇게 설명하죠. 한다는 결과가 판단의 결과, 행동 이런 것들이 소재가 다양해졌다. 감정이라는 게 추가가 됨으로써 음, 자동 반응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네. 그 청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교수님. 예. 네. 그 지금 근데 박사호 박사님이 굉장히 그 유용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제가 앞에 다시 돌아가서 숙고에 대한 단어 뜻부터 해서 그게 쭉 찾아갔고, 왜냐면 숙고를 이 책에서 라는 단어가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그런 의미적인 게 아니고 지금처럼 파고 들어가서 상대적으로 내가 그 완전히 느낄 때, 이 숙고라는 단어 의미가 이제 전체적인 또 맥락을 잡는 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하신 거, 그 교수님 말씀하시는 동안 또 찾아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교수님 말씀하신 개요적인 그런 형태가 정확하게 또, GPT에서 그렇게 얘기하네요. 여기 정리된 거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비교해보라고 했거든요. 그거, 이게. 비교해보라고 해서 그 논리적 사고와 이게 기본 비교가 그 기본적으로 숙고는 여러 선택지를 이따 이제 계속 제가 말할 건데 연결돼 있어요. 선택지 비교 평가 그리고 최선의 행동을 결정하는 실전적 사고 과정이고 이것이 핵심적 차이점이 뭐냐면 논리적 사고는 목적 자체가 진리를 발견하는 건데 숙고는 진리 발견이 아니고 최선의 행동 결정이에요. 그래서 방향 자체가 결론에 그 전제라는 걸 두고 결론에 다가가는 그런 어, 흐름이라면 이거는 목표를 향해서 수단이 찾아가는 거예요. 수단이 가는 거에서 이 명제의 참거짓을 초점으로 잡는다면 이건 실전적 행동에 좋고 나쁨을 갖고 있고 시간성어는 이거는 시간과 무관하지만 이건 미래 지향적인 거 예측하기 때문에 시간성이 있고 확실성에서는 이건 불확실성, 이건 필연적이고 연역적 여기서 확실히 달라져요. 이게. 그리고 결과가
이게 이제 명제고 행동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론적 이성, 실천적 이성이라고 했는데 얘가 좀 많이 읽어보니까 이제 나중에 읽히더라고요. 그래서 쭉 보니까 이건 좀 뭐 이 숙고의 추론하고 그 논리적 사고의 추론이 그 우리 보통 그 명제 설명할 때 모든 표류는 젖을 먹인다. 고래는 포유류다. 그래서 고래는 젖을 먹인다. 이게 필연적으로 이렇게 그래서 전제가 참이면 결론이 반드시 참인 거의 어떤 구조를 잡는다면 숙고의 그 시뮬레이션은 그 현재 상태와 행동에 따라서 미래 상태를 얘기하는데 현재 배고파. 햄버거 먹어. 그러면 배부르고 건강이 나빠져. 샐러드 먹어. 배부르고 건강이 좋아질 수 있어. 선택을 고려할 수 있어. 특징이 그 아, 아까의 어떤 전제다 거보다 여러 가능 세계를 탐색하고 그 그거에 대해서 어떤 지금 요 과정 안에서의 그 선택 자체, 목표로 가기 위한 수단 자체를 고려하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지금 사고 자체는 그가 이건 수단 자체를 고려하는 거고 그래서 어 여기 보면 마지막에 여기 뭐 아리스토텔 뭐 철학적 배경도 나오고 하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 쭉 봐서 읽어보니까 이거 이따 올려놓을게요. 이따 제가 숙고 얘기하면 여기 다 연결돼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여기 보면 일상에서 적용을 보면 더 쉬울 거예요. 언제 논리적 사고를 적용하느냐? 이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수학 문제부터 시작해서 저도 이거 많이 하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정답을 찾아가는 논리적 추적에 의해서 코드에 버그가 있는가? 근데 언제 숙고를 결정하느냐? 달라요. 진로 결정. 진로 결정은 논리적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관계 문제. 예. 그렇죠. 지금 교수님 얘기하는 대로 변형의 작동으로 관계 문제에서 감정이라는 건 또 논리 어떤 체계에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결론보다. 윤리적 딜레마, 투자 결정, 건강 선택. 저는 이건 이해되거든요. 네. 네. 일반적인 체계 안에서 선택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하는가? 논리만으로는 불가능해. 숙고가 필요해. 가치, 감정, 미래 상상, 직관 모두를 동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둘을 통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해서 논리로 정리하는 거, 숙고로 결정하는 거에 그 방향이 다르다. 그래서 논리적 사고의 강점과 숙고, 한 문장 요약. 논리적 사고는 무엇이 참인가를 밝히고 숙고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한다. 음, 이렇게 대답을 하네요. 그래서 목표 지향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예. 거기 이어집니다. 목표죠. 오늘 공부하는 거 이어집니다. 네, 이어보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예. 근데 박사님이 해결이 됐나 모르겠네. 네, 많이 해결됐습니다. 예. 박사님 덕분에 나도 저기 좀 좋아졌네요. 그랬어요. 이게 지금 풀려갖고 잠깐만요. 네. 우리 학생들도 그 이해가 안 가는 거 있으면은 질문해요. 그 이게 뭐 진도 나가자고 우리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 의문을 서로 해소하고 그 하나를 알아도 개념을 명쾌하게 이해하자. 이게 우리 창호공 그 공부의 목적이지. 뭐 책 수백 권 읽으면 뭐해? 개념이 명확하게 설정이 안 되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 네. 네, 알겠습니다. 진도 나가는 게 목표가 아니야, 우리. 그래서 그 책에 표가 하나 있죠. 거기서도 그 비교표가 있는데 목표 지향적 숙고와 도구적 학습은 뭐가 다른가? 그래서 목표 지향적 도구적 학습이라는 건 여기 회고적 행동은 과거에 이루어진 시행착오 학습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고 회고적인 거죠. 목표 지향적 도구적 학습이라는 건. 회고적인 건데 현재 행동은 과거에 이루어진 시행착오 학습의 결과로서 이루어지고 새로운 상황에서는 그런데 이게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목표 지향적 숙고는 향후 예측을 하는 건데
현재 행동은 향후 결과에 대한 예측으로만 이제 수단인 거야. 금방 얘기한 대로 기반으로 한다.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책을 제공한다. 두 가지 인지 전략의 근본적 차이가 뭐냐면요. 도구적 학습의 특징은 시간 방향이 과거에서 현재, 그러니까 뒤로 돌아보는 거예요. 그 기반은 이미 경험한 거고요. 그런데 숙고의 특징은 시간 방향이 현재에서 미래를 보고 앞을 내다보는 거예요. 기반은 예측과 그 미래를 본 미래의 시뮬레이션이에요. 한계가 새로운 상황에 이것은 도구적 학습은 대응이 불가해요. 근데 이거는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아까 그 생명에 대한 그 나온 겁니다. 그 영장류들, 포유류들이 그 생존하기 위해서 자연 발생적인 진화했다는 것도 이 점이 특징이죠. 장점은 검증된 방법과 빠른 실행이 있어요. 도구적 학습은 그러죠. 반복하니까 그렇게 검증됐죠. 그렇지만 여기에 장점은 창의성 그리고 유연성이 있다는 거죠. 실생활 예시로 이제 도구적 학습이 매일 같은 길로 출근하는 사람은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자동적으로 그 길을 선택합니다. 신호등 위치, 교통 흐름도 이미 알고 있어 생각 없이 운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로 공사로 길이 막히면 이 방법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예외 상황. 여기는 같은 사람이 도로 공사를 발견했을 때 머릿속에서 여러 우회, 경로, 시뮬레이션을 해요. A 도로는 신호위만 20분 걸리고 B 도로는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최선의 경로를 선택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숙고다. 라는 겁니다. 네. 수단을 선택하고 있죠. 네. 이걸 보면 그 내가 그 학습혁명이라고 내가 번역한 책 네네. 거기에 학습이 뭐냐라고 하는 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가 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서 학습, 러닝을 하잖아. 네. 그러면 진정한 학습이 일어났다고 하는 게 뭐냐?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방식은 이 앞에 도구적 학습 그거에 전념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네, 수학 문제를 기계적으로 푼다고 결국은 수도 없이 풀어가지고 그 절차만 따르면은 답이 나오는. 근데 이건 창의적인 어떤 해결을 요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손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을 맞아요. 몰라. 네, 도구적 이- 학습 평가를 하죠.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풀잖아요. 예, 예, 기출 문제를 푼단 말이야. 기출 문제를 풀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책에서 학습이란 뭐냐라고 정의할 때, 그러니까 지식을 이제 그 계속 습득을 할 거 아니야. 네. 어, 새로운 사실들을 계속 수집해가지고 뇌에다가 저장을 해서 그게 새로운 상황을 만났을 때도 그 지식이 작동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하는 능력이 생겼을 때 그게 학습한 거다. 이 음, 말하고 딱 맞아 지금 떨어져. 이 네. 숙고라는 게 그거잖아. 그렇게 어, 그 뭐 도로 공사 때문에 상황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잖아. 이런 네. 상황이 됐을 때도 그 이전에 공부했던 것, 자기가 네. 경험했던 것들이 그게 소재가 돼서 새로운 판단을 정확히 할 수 있을 때, 네. 네. 그러면 그거는 학습한 거다 이거지. 일종의 문제 해결 역량과 장 밀접하나요? 그렇지. 문제 해결 역량이? 네. 논리적 그러니까 사고를 대학교를 하고, 졸업해도 네. 학습이 안 된 사람들은 지식만 그냥 축적한 거야. 이 네. 도구적 학습을 그런 것만 한 사람들은 새로운 문제를 회사 가면은 다 낯선 문제들만 있거든. 학교에서 예. 볼 수 없는 상황이 자꾸 벌어진단 말이야. 그때 그냥 앉아 있다고. 예. 맞아요. 상황 대처 능력이 없는 거지. 네. 근데 이게 심사숙고식으로 다 훈련을 받은 사람은 계속 새로운 상황에서도 그 이전에 배웠던 지식을 어떻게 써먹을까 고민하는 그게 이제 심사숙고란 말이야. 네. 그렇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나오든 어떤 식으로든 해결을 한다고. 네. 그리고 그걸 대안을 찾으려고 무지 고민을 해. 맞아요. 네. 맞아요. 예. 근데 이게 도구적 학습에 익숙한 사람은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해. 네. 막혔네? 그럼 뭐 점심 먹고 딴짓하지. 그리고 그걸 피하는 거야. 그 상황을.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도구적 학습을 기가 막히게 훈련시키고 나서 사회 직장에서 요구하는 건 숙고네요. 그치? 예, 그 시험 보는 데만 유리한 거예요, 이게. 네. 도구적 학습은. 왜냐면 기출문제에서 문제가 또 나오니까. 음. 점점 그 또 우리 박상호 박사님이 질문하신 논리적 사고와 저는 자꾸 명료하게 구분이 되고 있네요. 지금 말을 하면 그치? 논리적으로 배운다고, 배우기는. 명료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간극이. 그래서 숙고의 작동 메커니즘. 지금 제가 이거 집중적으로 한 오늘 좀 보람이 느껴집니다. 내가 숙고만 파겠다고 하고 내가 했는데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지금 바로 또 이어질 수 있어요. 숙고의 작동 메커니즘이 숙고를 통해 우리는 머릿속으로 가능한 반응 선택지들을 나열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 속에 저장된 실용된 지식을 사용해 이를 평가한 뒤 가장 유용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응을 선택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음, 본문 문장 계속인데 그 숙고 과정 요 과정 이제 다시 쓰면 이게 선택지 생성 이 문장이 그잖아요. 그리고 지식 활용하죠. 그리고 평가하죠. 선택하죠. 이게 마치 체스 선수가 여러 그, 그 수를 개는 거, 바둑 하는 거와 똑같이 그게 문제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생활에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레스토랑 메뉴를 고를 때도 이게 다 우리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 우리 뇌의 작동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예, 어떤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과 기반을 통해 새로운 반응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시행착오, 시행착오 행동을 여러 번 반복해야 하는데, 가능한 선택지들이 가져올 잠재적 결과를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하면 이러한 반복을 압축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제 숙고에 가 생긴 영양들 숙고가 생긴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죠. 이게 이게 진화적 이점, 아까 처음에 제가 두 가지식으로 전제했던 것처럼, 진화적으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실제 행동하지 않고 정신적 시행착오를 학습해서, 그러니까 시간과 에너지를 당연히 절약하고, 무엇보다도 위험한 실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친 거죠.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으로 실제로 사용하는 게 우리 뭐 비행 조종사들도 그렇고 일상에서 이제 에너지나 시간 전략에서 이제 요리 초보자들이 실제로 우리 시뮬레이션 하는 거 많잖아요. 운동에서도 시뮬레이션 해갖고 뭐 양궁 아니 뭐 양궁 같은 경우 시뮬레이션 실제 하잖아요. 운동하는데도 그래서 시간과 에너지를 절약하는. 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이게 숙고의 작동 메커니즘이다. 그래서 공과의 조의 이제 구체적 사례를 얘기하면서 책에서는 이제 강둑에서 공을 만났다고 하는 어떤 사례를 보고 어, 이전에 이런 상황에 처해 본 적 없을 때니 끌어낼 수 있는 도구적 반응도 없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전혀 새로운 상황에서 숙고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과거 경험이 없으므로 도구적 학습은 쓸모없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제 숙고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당신은 그런 상황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추론을 내려 무엇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일지에 대한 새로운 가설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 지식에서는 큰 동물은 위험하다, 빠른 동물은 도망가기 어렵다. 아까 곰을 만났을 때. 근데 다른 상황 경험을 그래서 이제 걔한테 쫓겼을 때 도망쳤더니 뭐 더 쫓아왔고 그랬더니 이제 곰도 비슷할 수 있다라는 걸 상상해서 새로운 가설은 달리는 것만이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이거 아닐 수 있다. 그래서 숙고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또 비교를 한다면 논리적 사고는 체계 안에서의 그 경험적 발동 안에서 이렇게 아마 이런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도망칠 것 같아요. 논리적 사고하면. 그런데 여기서는 전위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즉, 다른 영역의 지식과 경험을 현재 상황에 적용해서 전위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까 우리 현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도 탈줄이죠. 그러니까 사고 자체를 기존 체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어쩌면 당신은 과거 다른 종류의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자리에서 달려서 도망치면서 성공적으로 빠져나왔다는 기억내고 그 경험을 일반화해 현재 적용할 수 있다. 앞에 얘기한 거. 즉, 경험의 일반화는 숙고의 그 핵심 메커니즘이지만 그 추상적 원리를 다른 상황에 적용해서 다른 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걸로 사용할 수 있다. 체계를 벗어날 수 있는 것. 이게 잘 생각하면 저희가 공부했던 그 청기에 대해서의 그런 그 리좀식 사고, 숙고에 리좀식 사고가 있네요. 예? 수목적 사고가 아니고 리좀식 사고가 있네요. 예,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궁금한 것이요. 그 네, 우리가 이제 논리적 사고라든지 뭐 해서 뭐가 좋다 나쁘다를 이제 떠나서 우리가 숙고를 하고자 하면은 먼저 이제 여기서는 도구적 학습이라고 했지만은 일정한 학습이 기반이 돼야지 이제 숙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토대라든지 그러한 어떤 양적 데이터가 쌓이는 것이지 않는가요? 아까 여기 그렇지. 보니까는 도구적 음, 학습은 과거에서 현재, 근데 숙고는 현재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당연하지. 그래서 그, 근데 그 호모 모델루스에도 그 얘기가 나오잖아. 창의적인 사고가 사실은 수고의 결과인데, 창의성이라고 하는 거, 책이란 책은 내가 다 뒤져봤거든. 예, 근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그 저자들이 얘기하는 창의성은 백지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창의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서 얘기하는 그 아까 뭐 곰을 만났을 때 개한테 도망 댕겼던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축적이 되면 그러니까 닭도 댐비거든. 나 어렸을 때 닭한테 막 숱하게 막 쫓아와요. 공격도 안 했는데 그 동네에서 개 만나는 건 아주 흔한 일이고 심지어는 우리 그 동네에 양계장이 있었는데 거긴 칠면조가 무지 난폭해. 애들 보면 쫓아와가지고 막 쏴. 근데 그때마다 이제 대응 방식이 어른들한테 들어서 알지. 이제 그렇지만 막상 접하면은 이제 생각이 잘 안 나는데 근데 그 와중에도 그런 경험이 많은 애들이 있어. 그 어떤 동물이 쫓아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근데 한 번 만난 애는 축적된 게 없으니까 도구적 학습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는 되게 난감하고 되게 실패하지. 물리고 말아. 근데 수많은 그 개, 돼지 뭐 다 쫓아오거든 사람한테 어려서 어린 애들은 그때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경험해 본 애들은 그러면 갑자기 곰이 나타났을 때 처음 보는 곰이 나타났을 때도 째려봐. 개들도 도망가면 무조건 쫓아와서 물거든. 근데 개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을 우리 어렸을 때도 그걸 다 알았어. 같이 이렇게 납작하게 엎드렸다가 확 일어나면 개가 깨경하고 막 도망가. 아무리 큰 개도. 어린애가 그래도. 그게 곰도 마찬가지야. 사람이 딱 째려보잖아. 이 인광이 무섭다고 하더라고. 호랑이도 그래서 그렇게 물리친대. 옛날엔 호랑이도 동네에 많이 나타났잖아. 그럴 때 등을 보이면 무조건 와서 문다는 거야. 그냥 맞상대하고 계속 째려보면은 호랑이가 슬금슬금 도망간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옛날 얘기 뭐 이런 걸 많이 경험한 애들은 지식이 축적된 거잖아. 그러면 전혀 그 저기 경험해보지 않은 칠면조가 나타나도 째려보는 거예요. 역시 도망가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대응법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이 많이 쌓였을 때 가능한 거지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창의성은 그건 기대할 수 없다가 창의성 모든 책들의 공통적인 결론이에요. 그 지금 말이 맞아요. 지식이 축적이 돼야지 이게 심사숙고할 게 있지 뭐 아는 게 없는데 무슨 심사숙고를 해. 그
심사숙고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논리적 사고가 어, 현재까지에 대한 거를 사용하고 숙고는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숙고 안에서도 논리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치, 쓰지. 예, 쓴다는 겁니다. 그게 구분이 된다는 게 아니고 쓰는데 숙고는 거기서 더 논리적 사고를 하는 거에서 여기서 숙고는 그 예측을 한다는 거죠. 논리적 사고는 현재 체계에서 예측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건데 예측에 의해서 다양성이 제공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체계 음, 안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 예측이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게 논리적 사고고, 숙고는 경험이 불필요한 거예요. 그 경험이 다양성에서 그 경험 이상을 그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을 그린다는 간접 음. 정보나 추론, 상상 이런 모든 것들. 논리적 사고는 상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런 거를 얘기해서 숙고 안에 논리적 사고가 있는 건 분명하죠. 음. 그래서 여기 지금 반드시는 아니야. 네? 반드시는 아니라고. 아,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반드시, 숙고 안에 반드시 논리적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아, 네네. 음, 반드시는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그런 숙고 과정을 거쳐 선택된 반응은 이전에 특정 반응을 직접 경험한 사례와 그것의 물리적 결과 사이의 시간적 관계에 기초하지 않는다. 이게 반드시 아니라는 건데, 예. 관계에 기초하지 않는다. 그래서 숙고와 도구적 학습의 핵심 차이가 뭐냐면, 도구적 학습은, 어, 직접 경험에 기반해서 과거 X를 했더니 Y가 일어났다. 시간적 근접성을 중요하게 여겨서 X 직후 Y가 와야 한다는 학습적 기반을 갖고 있지만 숙고는 X랑 Y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을 해서 직접 경험이 불필요해요. 그래서 추론과 상상, 간접 정보로도 가능하다. 그래서 도구적 학습이 아이가 뜨거운 난로를 만지고 면 데인다. 이 난로를 보면 피한다는 거죠. 이게. 근데 숙고는 아이가 다른 아이가 난로 데이는 것을 보거나 부모에게 난로는 뜨거워라는 말을 듣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난로를 피한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전기 히터도 비슷하게 뜨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또그 난로 이외에 다른 비슷한 거에 대한 아까 말한 대로 전위적 학습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 숙고의 구성 요소는 실제 여기도 논리가 있네요. 그러니까 목표 설정을 하고 계획 수립을 하고 전략 선택을 해서 정신적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결과를 예측해서 성공 확률을 예측해서 하는 이런 숙고의 구성 요소가 이렇다. 그래서 실제 우리의 그 생활에서도 창업을 할 때 계획을 하고 목표를 설정했을 때 계획을 하고 그 계획된 여러 가지 그 조사 이런 부분에서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정신적 시뮬레이션 그려보는 거죠. 이거에 따른 네, 이것이 숙고다. 음, 그러니까 이런 걸 연습하는 게 프로젝트야. 네. 이게 계속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지금 우리가 일상에서 지금 이런 것 같아요. 독서를 우리가 한다는 게 제가 이 창모고 하면서 가장 많이 성장한 거는 뭐냐면 이 숙고도 우리가 엄청 많이 쓰는 단어예요. 그 우리 박사호 박사님 지금 우리 새삼스럽게 심사숙고하는 거 우리 언어에서 좀 일상적으로 썼는데 오늘 숙고에 관한 얘기만 제가 지금 거의 2시간 동안 떠들고 있어요. 그 단어 하나를 갖고 이걸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이게 같은 뜻인데 여러 다양한 언어로 해서 지금 뭐라고 지금 또 교수님 말씀하신 게 결국 숙고가 프로젝트다까지 얘기했어요. 프로젝트란 단어 자체로만 생각했을 때 프로젝트? 이렇게 들어왔던 그 프로젝트의 어떤 개념, 정의가 이만한 숙고에 대한 그 포괄적인 의미 부여가 숙고한테 이렇게 됐을 때, 이 정보가 저희한테 들어갔을 때, 프로젝트가 숙고와 비슷한 단어야, 숙고와 또 같은 뜻 다른 언어야라고 했을 때, 우리가 즉 언어로서의 성장 자체가 이럴 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 의미의 밀도 때문에. 음. 그런 게 자꾸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저는.
예. 그렇지. 다른 사람들은 이런 그 사전에 숙고라는 개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은 사람은 음. 프로젝트는 숙고 과정의 그 연습 과정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예. 그리고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되지. 예, 더군다나 이 숙고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경남시나 이렇게 했을 때 프로젝트 하나 가면 논리적으로 체계를 갖고 지금 거기에 뭐 거기 안에 그 프로젝트에 대한 게 개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계속 그 도구적 그 학습하고의 지금 얘기도 하고 지금 박사와 박사님이 지금 물어본 그 비슷한 뜻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계속 상대 비교를 하면서 프로젝트가 숙고다라고 하면 프로젝트 하실 때 숙고를 정말 심사숙고하면서 했을 때 그냥 생각하는 프로젝트하고는 다를 것 같아. 음, 정말 다를 것 같아. 네, 의미 그렇지. 부분이. 이게 공부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지 않나요, 경남 씨? 네, 맞습니다. 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생각이? 지금 어, 숙고에. 그냥 그 숙고가 그 네.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더, 그, 이거 내가 얻은 지식처럼 다음 행동에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졌잖아요. 근데 가끔 저희 막 표현 중에 하나를 알려줘도 막 열을 안다. 막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어, 그런 표현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충분한 다른 간접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숙고만으로 그 주어진 인풋 이상의 생각들을 해낼 수 있는 걸까? 라는 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 어, 실제로 새로운 행동을 취하려면 이전에 응. 학습된 행동이나 습관은 억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이제 인지적 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 어, 새로운 상황에서 창의적 대응을 하려면 자동적으로 나오려는 오래된 습관을 의식적으로 억눌러야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게 이제 실제로 뇌과학적 배경 자체가 제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게 피질 전체에서 이게 숙고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동적 반응을 억제하고 심피질 전체가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돼서 이게 막 이렇게 네트워크적으로 이렇게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심사숙고 맞는 것 같아요. 그거 오는 과정이 좀 오래 걸리면 오래 걸수록 머릿속에 복잡한 생각이 많은 거, 정보가 많이 들은 것만큼 오래 걸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뇌의 발달만큼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음, 네. 그래서 에너지 소모가 크고, 당연히 인지적 제어가 자동적으로 일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그렇게 하고 있죠. 그 언어학습 배울 때 습관적으로 한국어의 어순이, 새로운 영어 어순이 들어왔을 때, 그 영어를 배울 때는 오히려 그 자동으로 번역하려는 어떤 충동을 그 억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 직접 생각해야 된다고도 하죠. 이게 다른 거죠. 배우는 방법이. 그래서 심적 모델과 공간 지도에서 숙고 과정에는 심적 모델이 이용된다고 한다. 아마도 공간 지도는 가장 잘 연구된 심적 모델 중 하나일 것이다. 공간 지도의 특성은 물리적 공간의 정신적 표상이고 주요 지형물 간의 관계를 포함하고 실제 경험과 정보로부터 이제 구축하면서 내비게이션과 어떤 경로 기획에 사용을 합니다. 그 심적 모델은 외부 세계에서의 결국 이제 아까 내적 표상 얘기했죠? 내적 표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이 심적 모델이 그 외부세의 내적 표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정식적 구조이다. 그래서 문장에서 꿀벌, 새, 포유를 포함한 많은 동물은 이 지도에 따라 먹이를 찾고 위험을 피하며 때로는 그저 주변을 돌아다니고 합니다. 이거 많이 알죠? 공간 지도는 진화적으로 오래된 능력인데 생존에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다양한 종에서 독립적 진화를 했어요. 꿀벌 같은 경우가 꽃의 위치 기억해서 춤으로 동료에게 위치 전달하고 태양 각도를 이용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꿀벌이 먹이를 찾고 첫 새들이 수천 킬로미터 이동 경로를 기억하고 이게 이제 지구 자기장이나 별자리가 자동적으로 기억해서 세대를 거쳐 전달하는 이동 경로라든지 포유류의 다람쥐가 수백 개의 도토리의 은니처를 기억한대요. 그리고 계절이 바뀌어도 반드시 찾아낸대요. 상대적 기억, 이게 위치 기억을 할 수 있는 거. 근데 이거 일상 저기 뭐야 동화나 이런 데서는 다람쥐가 못 찾아. 숨겨놓고 기억을 못 한대. 얘가 기억을 다 하면은 도토리가 짝이 안 난다는 거야. 아, 네. 응, 땅 속에다가 이렇게 다 숨겨놓고 얘가 다 기억을 못 하기 때문에 걔들이 어, 싹이 난다고. 아, 근데 못 찾. 여기서는 다 기억한다고 나오네. 우리 저기 이거 여기서 이제 사람도 우리 라이더가 배달할 때 나중에 이제 해당 공간지도 하게 되면 뭐 교통 체증 예측이나 이제 반복해서 했을 때 빠른 지름길을 한다든지 이런 거. 지난번에 교수님 말씀하신 그 영국 택시 운전사가 지도 자체를 내비게이션 없어도 막 다 기억해서 이렇게 하는 거나 다름없이 이렇게 우리가 공간지도라고 하는 것은 진화 자체로 이제 오래된 능력인데 이 숙고적 인지에서는 이 지도를 수동적으로 따르는데 그치지 않고 선택지를 만들어내 비교하는데도 지도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간 인지의 핵심 차이인데 동물은 공간 지도를 주로 내비게이션, 아까 얘기했던 동물들은 공간 지도를 거의 내비게이션으로 용도 사용을 해요. 근데 인간은 계획과 최적화 용도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인간은 계획과 최적화 용도로 사용해서 그 동물은 대부분 이제 수동적이라는 거죠. 목적지를 설정을 이제 경로를 목적지 설정에 따라서 경로를 따라가고 장애물을 만나면 우회하고 기본적으로 한 가지 경로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인간의 숙고는 더 능동적이어서 목적지 설정을 하는 순간 아까 그 전이학습이나 여러 가지 숙고의 여러 특성 때문에 여러 경로를 비교해서 각 경로의 장단점도 평가하고 상황에 따른 최적 경로를 선택해서 실시간에 재계획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생활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뭐 여행 계획을 할 때 목적지를 부산에 서울 가게 때 수동적 접근에 고속버스 타고 그냥 간다 이렇게 한다면 수고적 접근에 고속버스가 시간 얼마나 걸리고 비용이 얼마고 뭐게 장점이 뭐고 저는 뭐 사실 거기 자리도 보는데 그 프리미엄이냐 자리가 좁냐 아니냐 앞에서 쓸 거냐 멀미냐 하느냐 굉장히 다양성을 보여요. 그냥 가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거기에 그 차에 대해서도 교통이 KTX가 있을 수도 있고 비행기도 있을 수 있고 자가용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상당히 여러 가지 예, 이게 다르다. 이게 경로를 생각하는데 그 안에도 여러 경로의 다양성으로 이 수단을 선택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수고는 다르다. 그래서 언어와 숙고의 능력의 고도화가 이제 포유류 중에서도 영장류만이 숙고 능력을 가졌다. 이게 숙고에 이제 이게 의미를 부여한 게 이게 영장류만이 숙고 능력을 가졌다. 그것은 진화적 연속성과 단절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숙고 능력은 점진적으로 발달됐지만 일정 수준의 뇌 복잡도가 필요합니다. 왜? 왜 그러냐? 왜 영장류냐? 숙고 자체가 상당히 컴퓨터로 얘기하면 이 CPU나 하드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계속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큰 뇌 용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체중 대비 뇌 비율이 높아졌고 특히 전 전두엽의 어제 피질 발달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잡한 사회 구조로 이제 더 발달되면서 집단 생활, 계층 관계, 협력과 경쟁이라고 하는 관계 복잡한 사회적 인지도 이제 필요하게 됐다. 그게 복잡한 사회적 인지가 에서 계속 이런 것들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계속 그 복잡 구조 안에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졌고 그 발달 기간도 영장류들은 어릴 때 학습 기회가 많고 부모의 보살핌 기회도 많고 복잡한 인지 전략 학습 강의도 가능하게 된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인간은 뇌가 더 정교하게 진화하는 동안 얻은 여러 이점들 덕분에 특히 언어를 갖게 되면서
뇌의 인지 능력이 이게 챕터 3이 이걸로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1번에서 다 얘기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뇌의 인지 능력이 급격히 향상된 까닭에 다른 영장류들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숙고 능력을 갖추게 되었다. 언어가 인간 인지에 질적 도약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이전에 와 이후가 어떻게 다르냐? 언어 이전은 이미지 감각 기반 사고와 현재와 가까운 미래에 집중되어 있다면 그래서 개인적 경험에 의존하고 추상적 개념이 제한적이었다면 언어 이후에는 상징적이고 추상적 사고와 먼 미래의 과거 탐색이 가능하고 타인과의 경험 협력 체계 그리고 복잡한 개념 조작이 가능하게 됐다. 그래서 언어가 가져온 구체적 이점은 시간 여행과 그리고 과거와 미래에 대한 시간 여행, 가상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고, 그래서 반사실적 사고가 가능하고, 추상적 개념이 또 가능해서 직접 경험이 불가능한 것도 사고할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지식 누적이 되고, 협력적 사고가 돼서 복잡한 공동 작업 계획을 할 수 있다. 그런 구체적 이점이 이제 이런 예들로, 어, 이것도 이제 똑같이, 지금 한 거죠. 실생활에서 배가 고프다 과일나무 기억해서 과일나무 이동하는 게 그냥 단순한 거였지만 언어가 있으면서 내일 비가 올 것 같은데 오늘 과일 많이 따서 동굴에 저장해 두자. 그리고 친구에게 알려줘. 내일 비가 올 것 같은 게 시간 여행이잖아요. 오늘 과일 많이 근데 동굴에 저장해 이거 그 예측한 걸 계획하고 친구에게 알려줘서 같이 따자. 협력하고 작년에 혼자 따려다가 과거 경험을 이용해서 돈 많아서 이게 위험도 예측하고 이런 것들이 숙고의 어, 발전의 과정이다. 라는 것이. 챕터 45까지 했거든요, 교수님. 예, 적당하네, 시간이 딱. 네, 음. 너무 자세하게 했죠. 아니야, 아니야. 그건 네, 그 뭐 깊이 있게 개념 하나라도 확실히 잡고 가는 게 중요하니까. 네. 그게 저기 우리 박승준 학생은 조용히 있어. 다, 다 알아요? 다, 그러니까 시시해? 너무? 네, 지금 그냥 듣기만 하고 있습니다. 가끔 그거 뭐가 이렇게 머리에서 걸리적거리면 그냥 바로 질문해요. 여기는 그런 거지. 뭐 그냥 지도 나가고 뭐 그 듣고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 대화에 참여하고 의견도 누가 얘기할 때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은 바로 태클 걸어가지고 그거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자꾸 서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거든. 자기가 아는 한에서 얘기를 하니까. 네, 45 이상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좀 이어 발표를 할게요. 네. 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음, 고마우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음. 네, 다음 주에 봬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